안녕하세요. 좋은 소리를 찾아서 어울림 TV입니다. 오늘은 방음 공사, 방음 설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최근에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방음 공사에 대한 문제점, 또 방음 설계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고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방음 설계에 대한 부분을 방음에 대한 기본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 방음 설계로 두 가지 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방음에 대한 기본 이론으로 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방음 설계, 뭐 흡음 설계, 잔향 설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방음 설계고, 이 방음에 대한 부분도 항상 본인이 내가 방음 설계를 의뢰하고자 한다라면은 어떤 정도 수준의 소음 레벨, 실내 소음 기준을 잡을 것인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용도에 따라서 제가 여기에 어떤 개인 주택이냐, 아니면 사무실이냐, 아니면 뭐 교회냐, 도서관이냐, 또 음악당이냐, 녹음 스튜디오냐에 따라서 내가 이 실내의 소음 기준을 몇 데시벨로 기준을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방음에 대한 기준이 설계의 방향, 또 예를 들어서 벽체 두께라든지 천정의 구조, 이중 천장이라든지 바닥 방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결정이 된다라면 그것은 본 공사금의 예산하고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실내 소음 기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방음 설계에 대한 어떤 규격이 정해지고 결국 공사비가 예산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발주하시는 분이나 방음 설계에 대한 또 방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개인주택이다. 그러면 한 35데시벨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35데시벨 정도면은 그다음 또 다른 거 보면 녹음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25에서 30 좀 더 낮지요. 그다음에 뭐 호텔 객실에서는 한 40데시벨 뭐 이 정도, 학교 교실 35데시벨 이 정도 기준을 잡도록 권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뭐 20데시벨 정도는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조용한 공간에 시계 초침 소리 정도를 20데시벨 정도 상상해 보시면 어느 정도의 소음을 예측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30데시벨은 속삭이는 소리, 40데시벨은 조용한 주택, 그다음에 50데시벨은 뭐 일반적인 우리 사무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도는 뭐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뭐 일반적인 거는 대화 소리가 60데시벨이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도로 소음이 70에서 뭐 75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다음 지하철 소음 80데시벨. 뭐 이 정도의 소음 레벨의 정도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요 정도 조용한 환경을 원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한 30데시벨 전후, 40데시벨, 최소 40데시벨 이하의 전후를 원하고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참고로 층간소음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법적 기준들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야간에 한 38데시벨 정도를 법적 한계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38데시벨 정도. 그다음에 제가 그 호텔이라든지 기타 숙박시설 쪽, 호텔 쪽 위주로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조용한 공간에서 제가 측정을 하게 되면 한 30데시벨 이하여야지 정말 좀 쾌적하고 음안경적으로 조용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냉난방기라든지
공조기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보통은 한 35데시벨 정도 수준의 소음 레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데시벨의 단위를 제가 앞서서 실내 소음 기준을 설정을 할 때 데시벨이라는 말을 계속 했었잖아요. 데시벨이라는 것은 어떤 소리의 크기를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그거에 앞서 그 데시벨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앞서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 어떻게 데시벨이라는 단위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인체의 청각기관이죠. 이 귀의 구조를 보시면은 외부에서 발생되는 소리를 지분하는 어떤 구조죠. 소리를 모아주는 어떤 귀바퀴, 또 웨이도에서 증폭을 하고 고막이 진동이 되고 그 진동을 또 뭐 이렇게 임피던스 매칭도 하기도 하고 그 달팽이관에서는 뭐 손모세포가 있어서 저음부터 고음까지 그런 부분들 인지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청심종으로 보내서 우리 뇌에서 주파수까지 다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각의 영양 부분은 결국은 이런 이 음악, 소리의 입자의 압력에 대한 크기와 그 주파수, 소밀에서 이 초당 어느 정도 그 진동이 되는 파의 어떤 주파수의 특성에 따라서 결국은 결정이 됩니다. 단순하게 음압에 대해서 감각적인 크기가 결정된다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 좋을 텐데 이게 주파수마다 사람이 또 느끼는 게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를 고려해서 청각에 영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정량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이 데시벨이라는 단위가 나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잡기 위해서 최소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 한계치 그거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소음 레벨이냐. 그래서 데시벨이라는 단위는 순수하게 물리량이 아니라 상대적이죠. 상대량이죠. 그래서 기준값에 대비해서 몇 데시벨,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그 기준값은 말씀드렸듯이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뭐 최소 가청 음압이라든지 최소 가청 음의 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상대적인 크기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리량을 데시벨, dBA, dBC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이 등청각 곡선을 보시게 되면은 1000Hz를 기준으로 해서 20에서 뭐 2만 헤르츠까지 가청음의 주파수의 범위인데요. 같은 크기로 느껴지는 감각적인 크기로 느껴지는 점들을 연결한 선들이 등청각 곡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주파대역에서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1000Hz를 기준으로 했을 때 느끼기에는 더 큰 음압 레벨이 들어야지 1000Hz 대비해서 같은 크기로 느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만큼 청각기관은 사람의 청각기관은 저음을 듣는 데 있어서는 좀 둔감하다라는 어떤 그래프의 표현인 거고요. 그래서 이어진 그 선들을 표현해서 10폰, 20폰, 40폰, 60폰, 뭐 100폰 이런 단위를 폰 단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인 크기를 이제 손 단위라고 해서 폰 단위가 10데시벨, 20데시벨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감각적인 크기로 두 배를 느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손, 2손으로 표현이 된다 하면은 그것은 감각적인 크기로도 두 배로 소리가 커졌네? 이런 개념으로 손 단위를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환경소음이나 실내소음 기준에서 쓰이는 단위는 데시벨 A 값을 쓰고요. 데시벨 A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저음에 대한 부분이
청감 특성이 둔감하므로 이 부분을 마이너스 보정해서 오버롤 값 전체적으로 소음 레벨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DBA로 표현을 하고요. DBA는 환경소음 기준이라든지 대부분의 법적 기준이라든지 감정평가 다 DBA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군 관련해서 소음, 뭐 대형 화기 같은 경우는 울림이 큰 어떤 소음 같은 경우는 DBC로 해서 저음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지 않는 원 어떤 데이터 그대로 오버를 값으로 쓰겠다라는 DBC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개념만 또 설명드리면 뭐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귀의 구조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별로 들을 수 있는 최소 가청음의 어떤 한계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한계점 아래에는 들리지 않는 영역이고 위쪽이 사실 들리는 영역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저주파에 대한 부분이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공기 전달음에 있어서는 이런 저주파가 사람이 듣기에는 둔감하다고 표현이 되지만 이 저주파는 결론적으로는 진동에 가깝기 때문에 2차 방사음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체나 물건이나 또 건물의 어떤 부재를 떨게 해서 그다음에 그게 떨면 하나의 스피커의 진동파처럼 발생돼서 음이 또 방사가 되죠. 그래서 우웅 하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굉장히 또 불쾌하게 또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회적인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 표현은 우리의 귀는 뭐 남녀가 틀리고 또 연령대별로도 다 틀리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귀의 구조는 하나의 이제 마이크로폰의 구조로 비유를 한다라면은 마이크가 종류에 따라서 이 감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 틀리다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고 객관화하고 표준화한다라는 게 조금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을 이쪽에 일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직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기본 이론과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상실에 실내 소음 기준을 정했다라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접실에 대한 소음이죠. 인접실이 예를 들어서 주변에 노래방이 있다든지 내가 어떤 조용한 음악 연습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 노래방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소음이 크잖아요. 근데 반대로 인접실이 뭐 도서관이에요. 그럼 조용한 공간이에요. 그러면은 소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대상실과 인접실 사이에 발생되는 그 투과 손실의 양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대상실, 제가 하고자 하는 실내 소음 기준을 어느 정도 할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예를 들은다면 여기를 뭐 음악 연습실로 제가 쓰고 싶다. 근데 옆에 실이 노래방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노래방은 보통 제가 소리를 지르고 뭐하고 뭐 하니까 대략 한 80에서 90데시벨 가까이 나올 거예요. 뭐 많게는 100데시벨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대상실에 우리가 실내 소음 기준으로 하면 음악 연습실로 쓰고자 한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민감한 수준으로 하고자 한다라면은 30대 NC 뭐 25, 30데시벨 더 낮게끔도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한번 30데시벨 정도 수준으로 하고자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최대선 100이라고 한다면 70데시벨을 이 벽체든 천장이든 또 바닥으로 넘어오는 거 이런 종합적인 투과 손실을 종합 투과 손실을 한 70데시벨을 전체적으로 줄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만큼 대상실에 대한 소음 기준과 인접실에 대한 소음의 정도를 파악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벽체의 차원 벽체 구조, 뭐 크기,
두께, 뭐 천정의 이중천장, 뭐 이런 것들, 바닥에 방진벽, 방진바닥 구조,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문제되는 현장들을 이슈를 보면은 이런 실내 소음 기준을 발주하시는 분들은 음악 연습실이나 뭐 이런 하시는 분들은 뭐 만나보면 그냥 조용한 정도 수준의 하게끔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사하시는 분들은 뭐 명확하게 그 기준을 갖고 일을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발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 볼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내 소음 어느 정도 기준으로 공사를 해달라, 설계를 해달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약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실례로 연습실로 이제 음악 연습실을 쓰고 있고 공사를 하는 중간에 하다 보는데, 인접실에 일반적인 정도의 소음이 있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이런 차음 벽체를 이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요 인접실에 대한 소음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 없이 설계가 되어 있고 공사가 완료됐는데, 주변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계식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생각지 않은 그런 것들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소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책임의 소지가 불명확하지만은 이런 전반적인 거, 기계식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사하시는 분이나 설계하시는 분이 이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설계나 또 공사를 했다라면은 그거는 설계자나 공사자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정도를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한계점을 정하고 공사를 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해나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현재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실에 대한 소음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발주처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실내 소음 기준을 몇 데시벨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이 되는더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하게끔 해달라는 그런 기준들을 잡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다음에 방송에서는 조금 더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드리면서 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